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주의 변호사 박영민입니다. 네, 변호사 장하늘입니다. 저번 주에 동업 관련해서 어떠셨어요? 사실 제대로 말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직 결과물을 못 봐서 정신없이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은 그래도 저희가 많이 한 것 같은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주제는 뭐죠? 네, 오늘 주제는 등기부 등본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무엇을 봐야 되는지에 관한 주제인데요. 그래서 관련해서 사연을 몇 개 받아봤어요. 읽어보죠.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첫 자취를 시작하게 된 대학생입니다. 자취하셨어요? 자취 오래 했죠. 아, 저는 부모님 집에서 캥거루였어서 부럽다. 빨리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마음에 드는 집을 구했는데 친구가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해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받은 등기부 등본을 봐도 어려운 말만 가득해서 뭘 봐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어렵죠, 처음 봤을 때는. 부동산 사장님은 잠깐 보여주시고는 문제없는 집이라고 하시고 이 집이 워낙 인기가 많아서 마음이 있으면 계약금부터 빨리 걸어두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경쟁자가 좀 많다라고 유인을 했나봐요. 다들 그렇죠. 네, 뭐 홈쇼핑처럼 네. 마감 임박 이래놓고 막 전화 폭주하고 있다고 하고 계약금을 빨리 걸어야 놓치지 않는다고 재촉하시는데 저는 등기부 등본을 제대로 볼 줄도 모르는데 계약금을 먼저 보내도 괜찮은 건지 걱정됩니다. 정말 믿고 계약해도 되는 걸까요? 추가로 등기부 등본은 어떻게 보는 건지 그리고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라는 사연이 왔어요. 상경에서 또 자취를 시작하시는 대학생이면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또 타지이기도 하고 이게 또 믿을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또 심지어 또 어른이 이렇게 재촉하면은 이거 빨리 이거 싸게 나온 거다. 이런 컨디션에 이 가격에 할 수 있는 데가 없을 것이다. 놓치면 후회한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사람이 사실 그렇죠. 그냥 후루룩 넘어가죠. 네, 전세도 그렇고 매매도 그렇고 요즘 집 사는 문제는 더 심한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사연처럼 약간 네. 계약 직전이 네. 아니라 이제 맨 처음에 방 알아보러 다닐 때는 네. 그냥 띡 보여주고 뭐 네. 실은 딴 데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도장 찍기 전에 후루룩 이걸 돈을 줘야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만약에 이거 돌려받을 때 이게 좀 골치 아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전에 그러면 등기부 등본을 만약에 보여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확인을 하냐. 등기부 등본은 주소만 알면은 전 국민이 다 누구나 볼 수 있죠. 공개된 정보니까. 네, 공개된 정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노트북을 챙겨왔어요. 인터넷 등기소를 먼저 검색을 하신 다음에 그러면 이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가 있거든요. 맨 첫 화면에 이제 부동산 열람 발급이라는 탭이 있어요. 그 탭을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간편 검색, 소재 지번 검색, 맞는 주소를 입력을 하셔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 보시면 등기부가 있을 텐데 클릭을 하고 다음을 누르시면은 열람 발급 신청 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요. 거기서 용도 및 추가사항 선택해서 이제 열람을 누르시면 되고요. 추가사항으로 공동담보 전세 목록, 뭐 매매 목록 이런 것들을 클릭을 하실 수가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클릭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밑에는 이제 등기 기록 유형 선택 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이런 거는 이제 말소사항을 포함해서 전부 보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전부 누르시고 다음으로 가시면은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확인 란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굳이 뭐 보셔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미공개로 해서 이제 넘어가셔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네, 결제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얼마였죠? 700원인가요? 700원이요. 그래서 뭐 계약금 몇백만 원 미리 집어넣기 전에 700원 투자를 하시는 것을 당연히 추천드리고요. 예. 모바일로도 아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서 모바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기부 등본을 열람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무엇을 봐야 하죠, 우리가? 등기부를 봐야겠죠? 등기부는 이제 표제부랑 갑구랑 을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새는 이제 또 집합 건물 등기부가 많은데 표제부에 보면은 이제 처음에 1동의 건물의 표시라고 나오잖아요. 101동이면 101동 전체에 대한 그 건물 표시가 나오는 거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있는데 한 동의 건물이 어느 토지 위에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고요. 그 다음에 표제부의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가 있는데 뭐 202호다. 그러면 202호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제부 보실 때는 사실 매매나 임대차 계약하실 때 보실 만한 사항은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호실이 202호인데 등기부가 202호가 맞냐?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면적이 내가 듣기로는 뭐 12평이었는데 등기부상으로는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비교해서 이렇게 틀리면은 틀리다고 이제 부동산이나 상대방한테 얘기를 해야
대화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챙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제 갑구인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등기를 해놓은 거거든요.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냐, 아니면은 소유권에 대해서 무슨 법정 제한이 걸려 있냐, 이런 걸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처음에는 건물을 지었을 때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뭐 매매나 이런 게 이루어지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요. 결국에는 이제 소유자가 바뀔 수 있지만 소유자가 누군지를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요새 문제되는 것 중에 임대차 같은 경우에 그 신탁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신탁 등기가 되는 경우에는 이 갑구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탁자, 수탁자에서 수탁자는 뭐 신탁회사라고 이제 적혀 있어요. 그 위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소유자가 그 집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자연인이 적혀 있기 때문에 보통 등기부를 보셔도 신탁 등기가 돼 있어도 이거는 소유자가 그럼 뭐 홍길동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수탁자인 그 신탁 회사의 소유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신탁 등기가 되어 있으면은 그 신탁 원부를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그 신탁 원부의 내용에는 그 신탁사에 동의를 무조건 받도록 아마 돼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만약에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나중에 그 신탁사가 이거 나 모르는 계약이다 이러면은 사실 방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부분을 꼭 확인을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신탁 원부도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기존에는 등기소에 직접 가셔야 됐는데 요새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까운 등기소나 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신청할 수가 있다. 그래서 꼭 신탁되어 있는 등기부를 보시면은 신탁 원부까지 보셔야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결정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갑구에서 이제 신탁 등기 이외에도 또 보아야 될 것이라면은 가처분이나 뭐 가등기나 네. 가압류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되게 무서운 말로 써 있는 게 있는데, 어떤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해서 그 소유자가 다른 사람한테 뭐 팔거나 뭐 임대차를 못 주도록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서 이제 등기를 해놓은 거거든요. 사실 그런 물건들에는 매매나 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더라도 나중에 당연히 문제가 될 소지가 높아서 가처분을 해제하고 와라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협의를 하시는 게 맞고, 이제 그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소하기 전까지는 계약을 체결을 하시면 안 되겠죠. 네, 안 하시는 게 맞고, 예.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그 갑구에 등기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청구 금액이라고 해서 부동산 소유자, 그러니까 매도인이라고 하면은 매도인의 그 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이 써 있어요. 금액만큼 이제 가압류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 만약에 뭐 가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고 싶으시다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압류 해소를 조건으로 해서 잔금 처리할 때 뭐 그걸 같이 한다든지 동시에 그걸 처리해서 한다든지 해서 하면은 매매 자체는 가능하긴 합니다. 그리고 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가압류가 이미 이제 되어 있으면은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뭐 대항력 같은 거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일자가 더 앞서면은 그 대항력이 소용이 없어요, 결국. 그래서 그 가압류에 기해서 뭐 압류 등기로 전환이 되고 본압류로 이제 이전이 돼서 경매까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순위에서 그 가압류권자에 비해 밀리기 때문에 우선 면제가 힘들다. 네, 우선 면제가 힘들다. 그 부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을구는 그럼 어떨지? 을구에서는 근저당권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근저당이라고 한다면은 돈을 빌린 사람이 그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거고, 을구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는 채권 최고액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채권 최고액이 실제로 빌린 돈의 통상적으로는 한 120% 정도의 금액이 채권 최고액으로 기재가 되어 있을 텐데, 이 부동산의 시가에 비해서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빚을 갚지 못해서 이것이 경매가 됐을 때는 진짜 이제 곤란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당연히 그 근저당권을 해소를 해야 될 것이고, 해소가 어렵다라고 하신다면은 뭐 그 해당 금액을 공제해서 차라리 매수를 하시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매매 계약에선 그럴 것 같고,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시가랑 근저당권의 그 채권 최고액이랑 자기의 전세 보증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고려해서 내가 나중에 이게 근저당권이 선순위인데 얘네가 먼저 받아간다 하더라도 내가 내 돈을 지킬 수 있는지 이런 거를 꼭 확인해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취방 임대차를 구하시는 거니까 등기부를 꼭 부동산 통해서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설정되어 있다면은 채권 최고액 얼마인지, 그럼 그 부동산 시가에서 비교해가지고 내가 내 보증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권리 분석을 해서
해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권리 분석이 잘 안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전세 어쨌든 보증금에 대한 이제 보증보험을 좀 신청을 하실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보증심사에서 거절을 당했다 그러시면은 가급적 도망치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등기부 권리 분석이 난 어렵겠고 잘 모르겠다라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게 너무 자신 없으시면은 네. 그냥 부동산한테 의뢰하실 때도 보증보험 되는 것만 보여주세요 라고 하시면은 날 것 같아요. 그럼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해도 될까요? 안 되죠. 세상에 미래사항 없습니다. 꼭 부동산 쪽에다가 등기부 등본부터 달라고 하시고 그거 보시고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들을 꼭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뭐 시간에 여유가 있으시면 저한테 보내시면 됩니다. 제가 봐드릴 테니까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낫고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뭐 부동산 말대로 지나갔다 그러면은 그 집은 잊어버리고 또 다른 집 구하면 됩니다. 네. 할 집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현철 씨가 너무 귀여워.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신혼집 이야기도 나오게 됐고 부모님께서 혹시 모르니까 예비 배우자의 명의의 집 등기부 등본을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믿고 결혼하는 건데 이런 것까지 확인해야 하나 싶었지만 그래도 부모님 말씀에 직접 열람을 해봤는데 근저당 설정 5,200만 원, 근저당이고 뭐고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안 갚게 되면 집을 담보로 나중에 경매에 붙일 수도 있다는 대강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근저당이 있다는 건 결국 빚이 있다는 뜻 아닌가 싶어 걱정이 됩니다. 근저당이 있으면 위험한 상황인 건지 또 결혼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빚이 있죠. 신랑 되실 분이 이 신혼집을 이제 매매로 마련하신 거라면은 이제 보통 요새는 아파트가 하도 비싸서 5,200이면 되게 괜찮네요. 예, 뭐 은행에서 좀 대출 많이 받기 때문에 네. 그럴 때 사실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이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지역이 어디신지 모르겠지만 뭐 5,200만 원 정도라면은 집의 시세랑 비교했을 때 괜찮은 수준이라면은 그것 때문에 뭐 결혼을 안 하실 건 아닌 것 같다. 이제 이 집이 뭐 아파트인지 오피스텔인지 빌라인지 그거는 이런 거는 뭐 또 알 수 없지만 네, 5,200만 원 빚을 지면서 내 집을 마련할 정도의 사람이면은 개인적으로 건실하지 않나. 예외적으로 시가가 뭐 6, 7천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근저당권이 5,200 있으면은 그러면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않나. 사연 주신 분이 답을 알고 계세요. 네. 돈을 빌려서 안 갚게 되면은 집을 담보로 나중에 경매에 붙일 수 있다. 이 맞는 말이고요. 그럼 근저당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실제 사례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네요. 설명하기가 저희도. 그래서 지금 저희 앞에 있는 등기부의 경우 등기 목적에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되어 있고 접수 일자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 원인으로 2024년 10월 8일에 설정 계약이 체결되었다. 접수가 이제 같은 날에 몇 호로 이제 접수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기재가 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이제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이겠죠 마지막에. 그래서 여기에 채권 최고액으로 12억 원이 되어 있고 이분은 좀 많이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이 채권 최고액이라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이 실제로 빌린 돈이라기보다는 실제로 빌린 돈의 약 한 120% 정도라고 치면 아마 한 10억 정도 빌리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분이 이제 채권 최고액을 이렇게 20% 정도의 여유를 두는 이유가 여기에 이제 이자 같은 것들이 붙잖아요. 그래서 그 이자 원리금을 원금과 이자까지 전부 회수를 하려면은 네, 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네, 이런 식으로 채권 최고액을 보통 한 원금의 120% 정도 설정을 하고요. 이제 그래서 밑에는 채무자로 소유자, 네. 근데 이제 채무자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제3자일 수도 있어요. 네, 밑에는 이제 그 채무자의 주소가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근저당권자, 네, 이 채무자의 채권자겠죠 보통. 보통은 이제 은행인 경우가 많고 개인인 경우도 당연히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밑에는 이제 그 근저당권자의 주소가 이런 식으로 기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등기부 보다 보면은 근저당권이 뭐 하나가 아닐 때도 있거든요. 을구의 순위 번호란에 이제 1, 2, 3, 4, 5, 6, 7 이렇게 가 있는데 그 순위대로 이제 사실 우선권이 있는 거여서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근저당권이 뭐 1,000만 원인데 뭐 2순위는 뭐 얼마고 3순위는 얼마네? 내 권리는 몇 번째 위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뭐 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말소가 된 경우에는 찍찍 이런 식으로 긋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말소 등기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여기서의 근저당권 중에서는 9번 근저당권이 가장
최우선순위의 근저당권이고 그 밑으로는 11번 근저당권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제 순위별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경매가 되면은 이 순서대로 경매가 돼요. 뭐 가령 10억을 빌렸는데 뭐 이자가 1억이다. 11억 원이 먼저 변제가 되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채권 최고액이 3억 6천인데 원금이 3억이고 뭐 이자가 뭐 만약 8천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 경우에는 딱 그 채권 최고액을 한도로만 변제가 먼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는 이제 3억 6천만 원이 변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낙찰 대금이 충분할 때, 네. 충분하지 않을 때는 1순위는 다 가져가는데 2순위는 다 못 받겠죠, 당연히. 근저당권 관련 좀 특이한 점이 임의경매라는 말인데요. 근저당권은 이제 민법상 이제 저당권을 설정한 거기 때문에 근저당권자는 법원의 판결이 없어도 곧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의경매라고 하는 거고, 강제경매는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은 법원의 판결문이 있어야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채권자가. 예를 들어서 내가 임차인이다. 임차인인데 내가 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았다. 근저당권자면은 바로 임의경매 신청해서 낙찰대금에서 내 보증금 받을 수 있겠지만 임차인은 근저당권자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법원에다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1심, 2심 뭐 항소하면 3심까지 가서 확정 판결문이 있어야 그거 가지고 이제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저당권은 그런 효력이 있다라는 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분도 만약에 5천이면 안 갚으면은 은행에서 따로 법원 판결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경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저당이 있으면 위험한 상황인 건지 또 결혼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자면은 가지고 있는 집의 가치에 비해서 근저당권이 얼마만큼 설정이 되어 있는지 미래 배우자가 되실 분께서 그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에 대해서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그냥 제 지인하고 하면은 왜 빚을 지게 됐는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 게, 집을 구매할 때 생긴 채무여가지고 근저당 설정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다른 매매가 아닌 뭐 다른 집 하다가 생긴 거를 그렇죠. 갚으려고 근저당 설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대화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은 조금 더 이제 결혼하시기 전에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세 번째 마지막 사연 한번 읽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 하늘색. 하늘이가 하늘색. 아무튼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전세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는데 근저당권 외에도 근저당권이 있다는 얘기죠. 가압류, 압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압류, 압류가 둘 다 있었나 봐요. 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의 사업 때문에 잠시 걸려 있는 것이고 곧 해결될 예정이라고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시는데 계약을 이대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전 가압류, 압류가 둘 다 걸려 있으면은 전세 계약을 안 하는 게 맞죠? 안 하는 게 안전하죠. 안전하죠. 예. 굳이 이 집을 꼭 가야겠다는 거 아니면 네. 저 임대인이 뭐 임대차 보증금 잔금 지급하기 전에 가압류나 압류는 꼭 해소해 주겠다라는 거를 특약사항으로 넣어서 계약서에 해서 하면은 괜찮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할 텐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라서요. 만져버리면은 또 소송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심지어 압류가 걸려 있다라는 내용은 보통은 이제 경매에도 같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물론 여기 사연에서는 지금 압류라고만 돼 있어서 세무서 쪽에 체납 문제일 수도 있고요. 네.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압류가 걸린 거라면 또 그거는 그거대로 문제죠. 네, 또 공매가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공매 같은 경우는 또 등기는 안 되니까. 네, 등기가 안 되니까 이건 또 따로 확인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확인하죠? 이제 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셔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네. 주소를 또 입력을 하셔서 그 경매 공고가 네, 이제 나온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건데 압류가 됐다라는 것 자체는 좀 가압류에 비해서 훨씬 위험한 상황이라서 이런 식으로 좀 근저당권과 가압류, 압류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상황이라면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네, 왜냐면 나중에 이제 보증금 반환에서 문제가 생길 우려가 커가지고 네, 너무 커서 진짜 들어가야 되는 집이라면은 전세 말고 차라리 그냥 월세로 하시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 보증금을 적게 한다면은 만약에 집주인이 뭐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라고 하더라도 그거 까먹으면
돼요. 보증금 돌려줄 때까지 나 월세로 까먹겠습니다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 경우에는. 사실 그게 네. 팁 중에 하나긴 해요. 네네네. 사실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서 한 말이 맞다면은 집주인 사업 때문에 잠시 걸려있다, 곧 해결될 예정이다 라고 했으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서 특약으로 넣어서 너네가 그러면 해소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해서 언제까지 해소해서 계약을 체결하자 뭐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가장, 저는 다른 집을 추천하긴 하지만 이 집 꼭 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어떤 제한사항이나 등기부에 매수인이나 뭐 임차인 입장에서 안 좋은 게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 이걸 들어갈 수 있을까요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제일 좋은 거는 그런 제한사항 없는 깔끔한 등기부를 가진 부동산을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고, 보실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구는 이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니까 소유권 확인하시고 신탁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 못 드린 것 중에 가등기라고 또 있어요. 매매계약 가등기라고 있는데 그것도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소유자가 뭐 B라고 있으면은 가등기권자가 A인데 순위가 더 위에 있으면 나중에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기는 소유자가 믿었던 B라는 사람한테 이 부동산을 매수한 C는 또 자기 등기가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가등기 같은 게 걸려있는 집은 확실히 더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등기부 등본만 말씀드렸는데 매매 목적물 확인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을 떼서 뭐 위반 건축물인지 뭐 불법 증축을 한 건 없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고, 토지만 매매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토지 대장이나 지적도를 발급받아서 또 현장도 가보셔서 그게 경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런 걸 꼭 확인하셔야 나중에 좀 문제가 덜 발생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될 게, 잠금일 전에 등기부를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 사이에 어떤 변동사항이 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계약할 때 당시에는 등기부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잠금일이 되기 전에, 그 직전에 뭐 어떤 근저당권이 설정된다거나 아니면 또 그 사이에 다른 사람한테 뭐 넘겼을 수도 있는 거고요. 실제로 전세사기 사건에서는 잠금일이나 그 입주일 가까이 가서야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네. 발생하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는 게 700원을 꼭 투자하셔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저희에게 온 사연을 바탕으로 등기부 보는 방법과 이제 어떤 내용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 바탕으로 좀 등기부 등본 꼼꼼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냥 깨끗한 거를 찾아가시는 거를 가장 권해드립니다. 또 추가로 저희한테 궁금하신 뭐 꼭 부동산이나 뭐 저번에 했던 동업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이제 법률적인 문제나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편하게 그 저희 이메일 주소로 사연 보내주시면은 저희도 생각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서 같이 나눠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